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인데 전력전자가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여기서 좀 설명이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도 전력전자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쪽에 다 전력전자가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력전자의 핵심이 AC를 DC로 바꾸고 DC를 DC로 바꾸고 DC를 AC로 바꾸고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C를 갖다가 AC로 바꿀 때 이게 주파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상용 주파수가 60Hz인데 60Hz 아니라 뭡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파수 바꿈으로써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속도 제어. 그러니까 속도를 바꾸는 거를, 인버터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산업 현장이라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모터가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이 모터가 대부분이 이제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도 전동기를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인버터가. 그러면 인버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제품에 숨어있는 전력전자, 그 다음에 산업용 제품, 그 다음에 전기 추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는 이제 시험에 또 나올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력전자의 주요 장치 및 응용.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정류회로에서 AC를 DC로 바꾸는 거. 정류회로라고 하죠. 예, 다이오드, 어댑터, 이런 것들이 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이제 인버터가 되겠죠. DC를 AC로 바꿔준다. 이제 삼성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상 교류를 가지고 단상 교류로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삼상 교류로도 바꿔주게 되는데 삼상 교류인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그게 되는 거죠. 모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을 보통 회전자계를 걸어주기 위해서 삼상 전원을 걸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삼상 인버터를 가지고 모터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를 고주파 교류로 고주파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교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보면 교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풍력 같은 거,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죠.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조금 우리가 원하는 60Hz 정확한 상용 주파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속 기어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어를 달아서 주파수를 맞춰주기도 하는데 그런 기어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AC가 예를 들어서 들쭉날쭉한 주파수 50Hz 미만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직류로 바꾼 다음에 다시 교류로 바꿔줘요. 60Hz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네, 이런 과정도 사실 좀 필요하죠. 그래서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꿨다가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변환 장치는 초퍼라고 이야기하는데 DC.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의 12V 전원에서 얘를 이제 더 낮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써야 되는데 8V로 바꿔줬다가 5V로 바꿔줬다가 3.3V로 바꿔줬다가 전압이 낮을수록 그 에너지 전력 소비가 적죠. 그래서 전압이 이런 3.3V 쓰는 장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장치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세 가지가 아주 그 전력전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전력전자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전력전자 응용 부분에 보면, 가정용으로도 응용할 수 있고, 산업용, 신재생 에너지, 의료기기 뭐 등등, 이런 부분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데, 에어컨, LED, 세탁기, 전기밥솥, 제철소, 전동기, 속도제어, 산업용 전원장치, 전기철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죠. 전기자동차랑 요즘에 핫한 게 이제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ESS,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엑스레이, CT, MRI. 뭐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어때? 할만해? 힘들, 환경은 어떤데? 그, 분진 같은 거 많이 날리나? 어, 환경이 좀 좋아야 될 때. 환경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괜찮네. 자, 그럼 이제 가전제품에 숨어있는 전력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ED는 이제 직류예요, 직류. LED는 뭐냐면 다이오드입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해가지고 빛을 발생하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다이오드인데 역방향으로 걸어주면 안 되고 이렇게 다이오드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배울 텐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P타입이고 여기 N타입. 그래서 PN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 P타입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N타입에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이게 순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얘는 빛을 내요. 이게 이제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직류가 되는 거죠. 거꾸로 걸어주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 전원을 쓰려면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 회로가 필요하죠. 네, 깨끗한 또 직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걸러내는 이런 것들 다 이게 전력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예전에 백일 전구를 썼다가 지금 LED 조명으로 다 바꾸고 있죠. 워낙에 에너지가 지금 소비 에너지가 6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고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예전에 에디슨이 백일 전구 발명했죠. 에디슨이 발명한 백일 전구가 사실은 그 전에 백일 전구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또 발명을 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에 발명했던 거는 이제 아주 그 발광하는 시간이 짧았던 거죠. 한 뭐 몇 초, 몇 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디슨은 몇백 시간 뭐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켜둘 수 있는 백열 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핫한 전구가 되었었는데 한 100년 이상 지나고 지금 LED로 다 교체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뭐, 열 교환기라는 게 들어가죠. 에어컨은 집 안에서는 시원한데, 집 바깥은 굉장히 더워요. 열기를 뽑아냅니다. 그 열 교환기가, 냉각을 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방 안에 있는 거고, 그 뭡니까?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각된 공기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은 더워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열섬이라는 힛 아일랜드라고 해서 열섬 현상 이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시에 가면 여름에 가면 특히 그 도시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 주변에 온도가 더 올라가죠. 몇 도씩. 예. 그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열교환기라든지 그다음에 팬을 또 돌려줘야 되고 컴프레셔 이게 공기를 압축시켜줘야 되죠. 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컴프레셔도 공기 압축시키려면 모터를 또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팬도 모터가 들어가고 이런 모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전동기 이게 모터 삼상 교류를 만들어주는 삼상 인버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보면 이제 아마 이게 이 전동기가 60Hz가 아니라 뭡니까 좀 주파수가 좀 높아서 속도 제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주파수를 변화시켜주는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우리가 모터를 기본 쓰는 거죠. 요즘 세탁기들은, 제가 알기로는 BLDC를 좀 많이 쓴다고 하는데, BLDC. 이게 DC 모터인데,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리스 DC 모터. 이렇게 돼요. 굉장히 좀, 이게 제어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삼상, 동기 전동기랑 좀 비슷한, 형태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거 제어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좀, 메커니즘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비싸고. 예, 근데, 브러쉬가 없는 대신에 굉장히 뭐랄까, 제어가 아주 잘 먹힌다고 해야 되나? 예, 그 특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상 교류에서 직류를 바꾼 다음에 또 삼상 교류를 바꿔주는 전동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전력 변환 회로가 필요한 거죠. 전기밥솥. 전기밥솥은 요즘에, 이게 옛날에는, 계속 요즘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제품 계속 나오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게 코일이 밑에만 있어가지고, 밑에서만 이제 바닥만 데워졌죠. 바닥만 데워졌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는 타고 위에는 덜 있고 이렇게 해서 3층밥 되고, 밥이 맛이 없다. 그래서 온도를 고루고루 일정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위에 뚜껑에도 달려가지고 아니 사방 전체에서 다 골고루 열을 가해서 이제 익혀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이 유도 가열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 가열 방식. 유도 가열 방식 인덕션 히팅이라고 되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요즘에 집에 다 이거 쓰죠? IH. 예, 가스 안 쓰고 이거 쓰죠? 요게, 유도 가열입니다. 유도 가열. 인덕션 히팅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주파수 굉장히 고주파. 보통 이제 20에서 40kHz. 어떤 경우는, 20에서 40kHz 정도인가? 예, 주파수가 굉장히 고주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파수가 높죠. 이렇게 20에서 40kHz 정도의 고주파로, 여기, 뭡니까? 고주파 전원을 넣어주면, 여기 이제 코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심이잖아요. 철심이죠. 예. IH 같은 경우는, 얘를 자성체 같은 걸 써야 됩니다. 철심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성체 재료가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도 안 되죠. 얘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 전기기기에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와류선이라고 있죠. 와류선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높여주면 와류 생성도 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요게 열 에너지를 얻는 게 뭡니까 여기 IH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는, 예, 재료적으로 이걸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또 밥솥이나 이런 데서는, 와류선이 더 커야 돼. 와류선이 더 커야 열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이건 이제 우리 밥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산업용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인got 만들 때, 인got 녹이잖아요. 녹여가지고 단결정 실리콘 만드는 거, 웨이퍼 만드는 거. 여기 인것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얘를 이제 실리콘을 녹이는데 실리콘 녹일 때 그 녹이는 로를 다 이렇게 바깥에 코일을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유도 가열 방식을 해서 열을 가해줍니다. 이럴 때도 그 유도 가열 방식 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산업체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 유도 가열 방식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또 고주파 교류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전원 만들어주는 이런 게 다 전력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제품을 보시면은 컴퓨터 같은 것도 다 컴퓨터, 전기장판, 러닝머신, 전동 안마의자, 믹서, 충전기, 전동 칫솔, 인버터 스탠드, 중간등용 전자식 안전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전력전자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철소. 제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롤러 같은 거 엄청 이제 굉장히 용량이 큰 거, 큰 전동기를 이제 돌려가지고 사용해서 롤러를 쓰겠죠. 아변시키고 할 때. 이 롤러 밑에 판이 있고 위에 아변 롤러가 있으면 이게 균일하게 두께가 균일한 두께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금속 잼물이 녹은 거 이렇게 뚝뚝 균일한 두께로 철이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림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줄 때 대부분 다 전동기랑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기 속도 제어, 천장 크레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공장 자동화 시스템, 로봇, 도금용 정류기, 그 다음에 전기 집진기, 방식 시스템. 방식은, 녹 쓰는 거 방지하는 거. 녹 쓰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아크로, 로는 이제 그 열 처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열 처리하는 게 로가 되죠. 전기분해 장치, 배터리 충전기, 유도 가열기. 이런 등등 다, 전력전자가 필요하죠. 여기 산업용 제품. 그 다음에 이송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을 집어서 막 이송할 때 천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같은 거. 얘네들도, 여기 무선 전력 전속수네요.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해가지고, 또 전동기를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전력전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 전동차 같은 경우, 직류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하철은 직류를 사용하는, 전철도 있고, 교류를 사용하는 전철도 있어요. 직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류를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가 필요하죠. DC를 AC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류를 시킨 다음에 다시 교류로 바꿔서, 전동기를 구동시켜주고, 여기가 전동기죠, 전동기. 전동기, 그 다음에 히터, 에어컨, 실내등, 이런 것들 다 전원 넣어주는 거. 다 전력전자고. 그 다음에 고속전철, 이런 것들도 다 전력전자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나름 제가 이렇게 막 이런 거 좀, 이거 하느라고 시간만 좀 되게 많이 걸렸는데,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이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죠.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밑에 깔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다 뭡니까? 직류죠. 직류가 됩니다. 직류고 얘를 이제 바퀴를 구동시키려면 모터를 구동시키려면 교류를 바꿔줘야 되니까 삼상 교류를 바꿔주려면 삼상 인버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터리에 있는 직류를 가지고 다시 내부에 있는 전장 장치, 전장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동작을 시키려면 여기도 또 그 각각의 전압에 맞춰서
또 직류 전압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또 DC-DC 인버터, 예, 초퍼가 필요하죠. 전원 배터리. 아, 그리고 이제 자기부상열차. 예, 자기부상열차도 제가 이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는데, 요즘 우리 핫한 게 뭡니까? 최근. 전도체 LK99 나왔죠? 예. 이게 과연 뭐, 거짓말이냐, 진짜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이쪽에서 그 논문을 내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개발했잖아요. 논문을 내면서 이런 재료를 다, 재료 공개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 다 공개를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가 만들어 본 모양이 돼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런 아주 획기적인 걸 갖다가 다 공개를 한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이상하다 싶었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그만큼 내가 이렇게 다 가르쳐 줘도 니네는 못 만든다. 니는 내만큼 만들려면 한 뭐 몇 년 이상 고생해야 된다. 뭐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공개를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공개된 대로 만들었는데 뭐 반쯤 떴다거나 뭐 안 떴다거나 실패했다거나 많죠. 예. 근데 반쯤 떴다라는 거 사실만 봐도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몇십 년 이상 이게 재료 같은 거 개발하려면 보통 기본 10년이거든요. 10년. 기본 10년 잡아야 되고 정말 제대로 해서 그 뭡니까 상용화 시키고 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20년 이상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여기 지금 논문을 내고 이 개발한 사람은 벌써 그 정도 20년 이상 해온 사람이고 자기가 그 어떤 이 만드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지만 그 공개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한 데 들어가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못 뺏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상온 초전도체라는 게 이게 실제 초전도체는 그 저온에서 그러니까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물질이 보통. 그래서 얘네들 만들기도 사실 어렵고 크게 만들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세라믹 형태로 해서 그 도자기 굽듯이 보통 구워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크게 잘 안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그 온도를 갖다가 액체 질소 온도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액체 질소가 낮은 게 액체 헬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비싸죠. 질소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액체 질소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액체 헬륨 같은 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만들기가 힘들고 비싸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런 그 저온 장치가 필요 없이 그 일상적으로 온도에서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향후 정말 우리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관건은 아마 그겁니다. 이게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하고, 안정적으로 그 특성을 낼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부분, 뭐, 대량 생산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초전도체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저항이 제로라는 거죠. 저항이 제로.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항이 제로기 때문에, 전선으로 쓰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전류, 뭐 수십, 수백, 뭐 수천 암페어 되는 이런 큰 전류도, 아주 가느다란, 초전도체 아주 가느다란 걸 가지고, 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같은 데나 이런 데 쓰면 굉장히 뭐랄까, 아주 건설비 같은 걸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아주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뭐냐면,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알아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자석이 있다. 자석.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에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여기 N극이다 그러면 여기 S극.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나가겠죠. 자기장이. 자기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성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얘를 통과를 해요. 내부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뜨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가 초전도체가 있다. 자석이 있다. 그러면 얘가 자기장을 밀어내요. 네, 이렇게 밀어냅니다. 네, 이런 특성.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뭐 싶은데, 네, 저도 뭐 이거 예전부터 봤지만, 보고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뜨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뜬대요. 이게 뜹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부의 자기장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N극이면 여기도 N극이 돼가지고 서로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뜨는 게, 우리가 보통 자석은 어떻게 됩니까?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으면, 밀어주려면, 여기가 N극이면 밀어주죠. 밀어주고 하는데, 만약에 극성이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 된다 그러면 땡기죠. 끌어당기죠. 자석과 자석끼리는 극성이 다르면 끌어당겨버려요. 그런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얘가 N극이든 S극이든 관계없이 N극이 아니라 S극이다. S극이라도 얘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자석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석이 있으면 그 위에 무조건 뜬다는 거죠. 극성에 관계없이. 그게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 부상 열차에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가 되네요. 뭐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전자석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뭐 선로에다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 방식. 흡입식이 있고 흡인식인가? 흡인식. 반발식 해가지고 얘는 이제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띄우는 거고 반발식은 자석이 밀어주는 걸 이용해서 띄우는 거래요. 그 선로를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흡인식 같은 경우는 뭐 선로 여기다가 봤는데 까먹었네. 선로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무튼 여기에 자석을 달아주고 여기에 자석을 달아주면 선로에 자석을 달아주면 그 자동차도 밑에다 자석 달아주면 당겨가지고 서로 당기면서 띄우는 거. 그리고 이제 밀어주는 거는 뭐 선로가 N극이고 여기 자동차가 N극 이렇게 해서 서로 밀어가 띄우면 되겠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도 사실은 이제 자석을 만들려면 이런 데 쓰는 자석은 전자석을 써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 그 연구 자석 같은 경우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자기장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기장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자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 전원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겠죠. DC를 걸어준다든지 AC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력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풍력 발전.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어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블레이드잖아요. 블레이드. 이게 태풍이 불 때는 얘들 돌면은 이게 고장나요. 고장이 나기 때문에 태풍 불 때는 여기 뭐 피치, 뭐 이렇게 뭐 삼축 제어를 해가지고 블레이드가 돌지 않도록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불 때는 아예 돌지 않도록 뭡니까? 이게 날개를 조정해요. 그래서 그 아주 큰 바람은 얘가 활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태풍보다 아주 작은 그런 바람, 뭐 좀 세긴 하지만 태풍보다는 아주 작은 약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그러니까 도는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죠. 들쭉날쭉하겠죠. 좀 바람이 약간 세면 빨리 돌 거고, 바람이 약하면 천천히 돌 거고. 그래서 그 속도 조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가 일정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파수를 갖다가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기어박스 해가지고 좀 빨리 돌게 해줍니다. 회전수를 바꿔주는 거죠. 우리 자동차 변속기도 기어비를 조정하잖아요. 그죠? 기어비 조정해가지고 저속일 때는 기어를 아주 천천히 돌게 하고 고속일 때는 기어비를 높여주면 아주 빨리 돌죠. 그래서 그런 증속기어가 필요하고 증속기어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원도 주파수가 일정하지가 않겠죠. 증속기어 가지고 조정을 하겠지만 아주 그 일정한 주파수에 이거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게 여기 DC로 바꿨다가 다시 AC로 바꿔주는 이런 전력 변환이 필요한 거죠. 이게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10메가와트인가? 요즘 아마 10메가와트 정도까지 나왔을 거예요. 10메가와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메가와트 정도 되면 동 하나는 커버할 수 있어요. 동 하나.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동 커버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풍력 발전기 하나가 한 2개 정도 있으면 동 하나는 커버한다. 대도시에 동 하나 커버한다. 전력을 커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 다 됐나? 졸리네. 몇 개 남았지? 어휴, 엄청 많이 남았네. 졸리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여기도 태양전지도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인데, 이제 좀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죠, 이제 소수 캐리어라고 하는데, P타입의 전자가 N타입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러요. 빛을 받았을 때. 그 전류가 흐르는 게, 전압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보통 요즘에 한 20% 태양 에너지의 20% 정도까지, 20에서 25%,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25% 정도까지,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우리, 북반구의 태양 에너지가 1제곱미터당 약 1kW 정도 나오거든요. 1kW 정도. 이게 태양 에너지인데, 얘 한 20%다. 그러면 1m, 1m짜리 태양전지에서 약 200W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200W.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태양 전지를 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요런 정도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직류이기 때문에 얘 다시 교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여기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직류죠. 그래서 교류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실제 우리 수소차 수소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진짜 그린 에너지는 사실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액화질소 가스 있죠. 액화질소 LNG 액화질소 여기서 액화질소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이거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LNG인가?
예, 석유하고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제 석유하고 같이 나오는 이게 있잖아요. 여기 천연가스 여기서부터 수소를 뽑아냅니다. 예. 그래서 뭐 100% 그린은 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아무튼 메커니즘 자체는 여기 수소를 에너지로 써가지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실제 배출하는 거는 산소하고 수소 결합한 물이 되죠. 예,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린한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는 요즘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한전이 워낙에 적자를 많이 보고 해서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방향 전력 수소 그래서 뭐 굉장히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받아서 계량해가지고 돈을 내잖아요, 그죠? 전기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한 다음에 이걸 이제 한전에다 다시 송전합니다. 한전에다가. 그렇게 되면 계량기가 양방향 계량기가 필요한 거죠. 한전에서 받는 것도 검사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한전에 주는 것도 체크해서 그래서 전기요금을 쌍방향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가 좋으냐 하면 대규모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저기 밭이나 산이나 이런 데 좀 약간 노는데 개발해가지고 조그마한 발전소 하나 만들어서 한전에다가 팔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는데 꽤 많이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찰 사항 보시면 핵심이 되는 거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소자는 이런 소자가 필요해요. 다이오드하고 사이리스터 정유 장치에는 다이오드 사이리스터가 필요하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MOS FET라든지 IGBT를 쓰는데 요즘에 IGB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예, 요게 용량이 좀 큽니다. MOS FET보다 용량이 커요. 여기도 IGBT 용량 크고 DC-DC도 마찬가지로 MOS FET나 IGBT 그 다음에 전력 스위칭 같은 경우 다이오드, MOS FET, IGBT 소자 이렇게 해서 전력 변환시켜주는 거 이건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시험 문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응용 분야 이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그 뒤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쭉 몇 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핵융합도 있고 어디 갔나 선박 전기 추진 선박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 스마트 그리드 고압 직류 송전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정전 전원 장치 이런 것들 다 전력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3분 남았는데 10분 휴식하고 이제 실습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습에 대해서 실험 목차되어 있는데 실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은 랩볼트 장비를 사용할 텐데 랩볼트 장비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랩볼트 장비 이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전력전자 실험 장비를 이제 좀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바른 사용법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랩볼트 장비 랩볼트 장비는 랩볼트사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이거 전기 관련 실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직류기, 유도기, 유통기기, 기기 403호에 기기 실습실 있죠. 거기 기기도 다 랩볼트입니다. 생긴 게 비슷하죠. 우리 전력전자도 지금 랩볼트에서 사용하는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비는 이제 직류 교류 전압기 같은 경우는 랩볼트에서 산 게 아니라 좀 싸게 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이 좀 잘 나요. 직류 특히 전압계는 내가 볼 때는 고장 날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류계는 조금 결선이 잘못되면 고장이 좀 잘 납니다. 네. 이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있죠. 여기 삼상에 이렇게 삼상이고 불이 다 들어오면 삼상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 학생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이게 여기가 트립 장치예요. 이게 트립 장치 차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단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회로를 이게 전원인데 AC 그다음에 여기 AC는 여기는 고정 AC 고정값 120V 이제 상전압이 120V고 선간 전압이 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루트 3 곱해주면 208V가 나와요. 여기는 고정 전압. 그 다음에 얘는 가변 전압해서 가변 전압은 좀 전류가 좀 낮죠. 여기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전압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DC도 있는데 DC는 여기가 이제 가변 DC 120V까지 여기 단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정 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얘가 회로에 이런 그 전압을 줄 수가 있는데 회로 말고 지금 여기 옆에 옆에 단자가 하나 있죠. 이 단자. 이 단자가 뭐냐면 이게 24V 3A 교류 24V 3A를 주는 부분인데 이 전원을 어디서 필요로 하냐 하면 여기 얘네들 여기서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여기 다 얘들이 다 그 전원 필요해요. 얘도 지금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 사이리스터 컨트롤 유닛 파이어링 유닛이라고 하는 여기에 전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얘들은 여기도 스위칭 컨트롤 유닛이 있는데 거기 전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나 신호가 들어가고 아무튼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전원 이건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회로도에 전원도 주지만 이쪽에 있는 안에 내부 소자들 트랜지스터 같은 소자들에도 전원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꽂아주고 만약에 두 군데를 다 전원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하나 꽂고 여기서 여기 점퍼시켜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죠. 그런 부분들이 또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압을 여기 레버로 해가지고 교류 전압, 직류 전압 이런 것들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여기 그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가지고 여러 개 전원도 공급하면서 전압도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게 전원 공급 장치이고 쭉 이거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항부하 얘들은 이제 스위치를 올릴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게 병렬로 지금 되어 있죠. 세 개가 병렬로 돼가지고 스위치 한 개만 올리면 얘들은 스위치 끊어진 거기 때문에 저항 하나만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선을 갖다가 만약 꽂았다 그러면 하나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다 병렬로 다 점퍼 시키고 커먼 시켜준 다음에 스위치 9개를 조정해서 저항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1200오hm, 600오hm, 300ohm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 표, 저항표가 있는데 표에 따라서 저항값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없나?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4, 5, 6, 7, 8, 9 9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1번만 올리면 여기 1200ohm짜리가 되고 2번만 올리면 600ohm, 3번만 올리면 300oh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00ohm 만들려면 1번, 2번 올리면 얘 1200하고 600이 병렬이죠. 이렇게 되면 400ohm이 되고 1번 그 3번 스위치만 올리면 1200하고 300하고 1200하고 300하고 병렬하니까 240이 되고 이렇게 스위치 요걸 가지고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 60ohm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 65ohm이다 그러면 1번 빼고 스위치 다 올리면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얘뿐만 아니고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콘덴서도 이렇게 보면 1200, 600, 300 이렇게 저항을 맞춰놨습니다. 60Hz일 때 우리가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가 있죠. 아니지. XL하고 XC 값을 저항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파이 FL이 여기 L을 사용할 때 저항값이 되고, 그래서 F는 주파수 60Hz니까 이 값을 곱해주면 L 값이 0.8일 때 300Ohms 되고, 여기 C는 2파이 FC분의 1이 되죠. 그래서 C 값이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 300Ohm 이렇게 되도록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200, 600, 300Ohm이 되도록 다 설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건 이제 파워 다이오드. 파워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여기 3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단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여기 4개 다이오드를 쓰고 있습니다. 4개. 다이오드 4개를 쓰는 경우. 가운데 부분을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선을 여기다 꽂아서 뽑아낼 수 있고, 뭐 이렇게 커먼시켜서 브릿지 다이오드 뭐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삼상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이솔레이터는 차동 프로브를 의미합니다. 차동 프로브. 이게 오실로스코프에 파형을 볼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가 30배, 여기가 1배, 1대1, 여기가 30대1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사용하는 거기랑 좀 안 맞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가 30배율이 없어요. 30배율이 없어가지고 좀 안 맞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대신에 요거 차동 프로브 요걸 좀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되게 비싸요. 하나에 일단 100만원 넘을 거, 한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이게 할 겁니다. 아마 꽤 비싼 거거든요. 자, 이거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얘는 배율이 곱하기 50 곱하기 500 있어가지고, 우리 오실로스코프랑도 또 궁합이 잘 맞아요. 얘는 좀, 뭔가 좀 안 좋아. 이게 I는 1대1이고, 전류가 1대1이고, 전압이 30대1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을 여기다 주고, 여기 전력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그 다음, 여기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연결하고, 신호선은 여기서 뽑아가요. 여기가 오실로스코프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 계기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20V 측정할 때는 여기다 꽂아주면 되고, 200V까지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선택해서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건 이제 사이리스톤 위상제어 유닛인데, 다이오드하고 배치가 똑같이 되어 있죠. 다이오드랑 똑같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스위치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 스위치 여기 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S1이라고 하는 스위치는 요 위에 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스위치입니다. 위하고 아래. 그래서 얘를 올리면 여기랑 여기가 콤몬이 돼버립니다. 여기랑 여기랑 콤몬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위치는 여기 스위치는 이제 아이고. 여기 스위치 이렇게 달려있죠, 여기. 그러니까 얘 스위치인데, 이걸 올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쭉쭉 붙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우리가 선을 꽂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이 스위치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올려주면 되고, 이쪽 아래를 다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올려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좀 사용법이 좀 복잡한 부분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고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이건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는, 지연각을 이렇게 지연각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연각을 조정하는 이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리스터 파이어링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이리스터 파이어링 유닛, 이게 있는데, 요거 우리 사이리스터는 나중에 좀 안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쓸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용 IGBT. 네, IGBT는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라고 해서, 요즘에 뭡니까? 우리가 MOS FET라고 하는, 이 트랜지스터. 얘를 좀 대체하는 트랜지스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있죠? 이런 것들 할 때, 차량용 전력 반도체 해서 IGBT를 많이 쓰고 있어요. IGBT가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전류도, 용량이 좀 커요. 전류도 많이 흘려줄 수 있고, 용량이 큰데, 얘도 갑자기 이제 도립 전류 같은 게 발생하면 잘 터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일, 고장이 잘 안 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모스 FET에다가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추가를 한 형태가 되는데, 이제, 속도가, 모스 FET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류값도 증가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IGBT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초퍼, DC 초퍼에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DC에서 AC로 바꿔준 인버터에도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회로를 좀 아주 뭐랄까, 결선에 따라서, 인버터가 됐다가 초퍼가 됐다가 하는데, 그 회로 결선을 좀 잘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자가 뭐냐면, 이게 그겁니다. 여기, 신호를 줘가지고, 여기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신호를 주게 되는데, 게이트. 여기에 게이트죠. 게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요 게이트에다가 다 신호를 줘야 돼요. 이 신호 주는 것들을, 여기도 게이트가 있네요. 여기도 게이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7개. 신호를 다 주는 거. 그거를 어디서 만들어주냐면, 여기서, 초퍼 인버터 컨트롤 유닛에서 만들어주면, 그 신호를 이쪽으로 줘가지고, 여기서 여기다 제어 신호를 더 넣어줍니다. 자, 그런 부분에, 연결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 아까 7개 하고 있었죠. 거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여기 초퍼, 인버터, 컨트롤 유닛 여기 필요합니다. 요거 사용법도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볼 겁니다. 모스 FET는 이제 IGBT하고 좀 비슷한 종류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 용량이 좀 작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PID 제어기, 요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랩볼트 장비 이렇게 쭉 있고, 제가 쭉 적어놨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고, 시간이 26분이. 전력전자 실습 장비를 여러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사용법이 좀 필요해요. 일단 여기서 기본,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교류를 쓰기 때문에 다 시료값을 알고 있는데, 시료값. 1학년 때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웠죠? 시료값하고 평균값의 차이. 지금까지 우리는 다 교류를 썼기 때문에 교류 AC인 경우에는 시료값을 썼습니다. 시료값.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제곱한 걸 갖다가 평균을 한 다음에 그거의 루트를 씌워준 거죠. RMS라고 하기도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시료값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DC의 직류하고 똑같은 열 효과를 갖는 값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시료값이고, 그다음 DC에서는
평균값을 써야 돼요. 평균값을 써야 됩니다. 시력값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도 측정기기도 다 DC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평균을 쭉 시켜줍니다. 이 값을 그대로 평균을 시켜줘요. AC는 제곱한 다음에 평균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해가지고 제곱한 걸 평균해서 다시 루트를 씌워주니까 뭔가 좀 다르죠. 어쨌든 거기도 평균이긴 한데 조금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평균값, 직류전하면 평균값을 측정한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류값은 시력값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교류는 시력값을 측정하고, 기기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쓴 가동 철편형 있고 가동 코일형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런 방식까지는 저도 설명을 좀 안 드릴게요. 이게 거기까지는 사실 저도 잘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시력값에 맞도록 이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조정을 해줘야 되죠. 조정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교류를 갖다가 이제 직류에 꽂아서 측정하고 직류를 갖다가 직류 계기에다가 교류를 꽂아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엉터리 값이 나오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실습할 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 전부 다 측정을 좀 해봤는데 이게 손바닥이 좀 건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조금 하여튼 건조한 사람들은 저항이 커요. 뭐랄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피부가 좀 촉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은 사람들은 10kΩ 정도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학생들, 수분이 많은 학생들은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데 감전의 위험이 좀 큽니다. 감전. 이제 좀 아까 건조한 피부가 아무튼 감전에는 조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아주 감전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제가 이걸 일부러 측정을 해봤고, 사실은 이제 감전되면 이게 피부만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안에 다 물이잖아요, 그죠? 피 같은 거 다 물이기 때문에 피부가 딱 예를 들어서 탔다. 그럼 바로 이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전에 항상 조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피부 외층이 파괴되면 내부 쪽은 다 이제 저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로 감전으로 들어갑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참 이거 보면 활선 도체에게 접촉한 사람은 이게 자기가 못 돼요. 왜 못 된지 아십니까? 왜 못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든 마비가 되는데 왜 마비가 될까요? 우리 몸에서 이게 우리 뇌에서 예를 들어 손으로 신호를 주잖아요. 뭘 해라 명령을 주잖아요. 이 명령이 뭘로 가냐 하면 전기 신호로 가요. 전기 신호. 그게 한 수 미리볼트 정도, 수 마이크로볼트나 미리볼트 뭐 이런 아주 작은 전압이나 전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감전되면 우리 손에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게 몇 볼트나 되겠어요? 뭐 수십 미리암페어. 아무튼 전압이 굉장히 크겠죠. 수십 볼트가 될 수도 있고 수십 미리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호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보다 훨씬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이렇게 신호가 가지만 여기가 노이즈가 쫙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뇌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못 움직여요. 감전이 되면. 그러니까 옆에서 발로 차든지 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되게 피곤해 보여서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실로스코프는 계속 사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그걸 거기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차동 프로브가 왜 필요한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뭐 여기서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